지구상의 6개 대륙 중 가장 늦게 위기를 맞이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거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법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한국 측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자기 진단 등 어플을 이용한 솔루션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직 확산 초기이기에 한국의 모델을 도입하여 확실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멕시코 역시 한국식 대응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리스코 주연방 하원 의원인 토나티의 의원은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의 대응 능력은 놀랍다, 정보를 공유해주길 바란다 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죠. 한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의 작가이자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노아 하라리가 지난 20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 사태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위기가 지금 세대가 겪는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부와 기계인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하죠. 역사가 늘 우리에게 증명했듯이 지금 사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긴급 처방은 천천히 이루어지던 모든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라면 수년간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결정들이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하에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미명 아래 성숙되지 못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기술이 바로 도입됩니다. 한 국가 전체가 사회적 실험을 위한 피실험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의 선택. 둘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을 때조차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주임무였던 KGB가 2억 4천만 명의 인민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있죠.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CCTV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것을 강제화함으로써 중국은 신속한 통제가 가능했죠. 과거에는 근접 감시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밀착 감시로 진화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앞으로 세계는 점점 중앙정부의 감시체제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분노와 기쁨, 지루함과 사랑 등의 감정조차 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단지 감기나 발열처럼 생물학적 현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생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작할 수도 있을 테죠. 일각에서는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듯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이끌어낸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는 이후 세계에서 당연시 여겨지니까요.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을 택할 것이 당연하기에 이러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죠. 이는 곧 세계의 미래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흐름으로 변모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개인정보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시민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위기에 대응하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를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죠. 이들 국가들 또한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폭넓은 테스트,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앙 집권적 감시와 무서운 처벌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팩트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것이죠. 빅브라더의 감시 없이도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익을 알고 정보를 숙지하는 시민들은 무지하게 감시받는 대중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이죠. 당장 수많은 병을 예방하는 행위인 손으로 비누 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누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염려하여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존재함을 알고 이것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수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은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경제 위기가 무엇보다 증폭되는 이유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 공조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오직 은폐를 통해서 그것을 저지하였지만 이후 한국에서는 자국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 전 세계에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고 있죠. 국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세계 각지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생산되고 있는 모든 의료 물자를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하고 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테스트기와 호흡기 관련 물자가 중요하죠. 현재 중국이 마스크를 무기로 미국에게 고지를 점령하려는 태도보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키트를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과도 같은 국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발생했을 시 국가들이 전략 사업을 국유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위기를 전쟁의 적으로 여겨 이것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물자를 인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게 물자를 지원하고 피해가 적은 국가는 타국의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사람들을 구할 뿐 아니라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추후 자국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자국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전선에서 또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가들이 자기만 살자고 타국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특성상 더 큰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뿐이죠. 과학자, 의사, 기자, 정치인, 기업인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왕래하며 교류해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국경은 개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 간에도 자발적인 감시체제와 신뢰는 중요하기에 여행자들은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스크리닝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옳죠. 여기서 또다시 한국의 어플 활용을 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상호 신뢰를 통해 제대로 확립이 된다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 역시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4년 위기 당시 미국은 스스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의 미래는 다소 간과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죠. 유럽발 입국 금지를 선언했을 때에도 그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백신을 개발하는 독일의 제약회사에는 10억 달러를 건네며 독점 계약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1위 국가가 이렇게 독단적인 노선을 취해왔으니 최근 들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행동을 어느 정도 보여도 이를 따르는 국가들이 몇 없는 것이죠. 이번 위기는 인류를 분열시킬지 단합시킬지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지만 단합을 택한다면 인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뿐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만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유일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이것에 큰 어려움과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소행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자유주의의 선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미국이 늑장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뒤늦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그 성숙함이 덜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명한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진영에서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모범과 희망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모든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00%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현지의 평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본이 분주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관계를 더욱 중시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니케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한국이나 나토와의 관계가 뒤틀어졌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일 관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을 억제하도록 미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호소하자는 것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처럼 명분 없는 수출 중단이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7년 전의 사례를 끄집어내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국무부의 비난 성명에서 실망했다는 문구를 직접 넣은 것도 바이든 당선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죠.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해칠 만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 문제 같은 현안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현지의 전문가들도 동일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맹 중시라는 관점에서, 특히 안전보장 문제에서 동맹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트럼프 정권 이상의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에 일본 언론들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별명 친구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자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6년의 상원 의원 기간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8년간 부통령을 맡은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외교 안보와 국제전략 분야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배척합니다. 대신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사회의 역할과 주도권을 중시하죠. 무엇보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소중히 합니다. 그런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북아 요충지인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우호적인 의정활동을 해왔고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과정도 바이든 당선인이 도왔습니다. 그는 당시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한국계 미국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2003년에는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이라크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발송했습니다. 당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최고 우방인 만큼 일본을 포함해 27개국이 누리는 특혜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상유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상원 의원 시절부터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서 한국을 2박 3일간 찾았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04년 4월 딕 체니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손녀 피네건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 내놓은 발언은 무척 많습니다.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자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의 모범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아일랜드계입니다. 당시 아이리시와 한국인이 공통점이 무척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북한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껄끄러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역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의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대중수출 무역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훔쳤다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전문가들이 이른바 기술 냉전이 최소 4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미중 전쟁 지속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나서는 등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가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 지속 시 단기적으로 매출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의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스가 총리 역시 일어와 영어 두 개 버전으로 조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 자유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죠. 다만 당선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점으로 인해 당선 확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내년 2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행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앞으로의 미국 대선 상황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